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닌데요. 이거 3시간 천천히 떠드는데도 이거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1900 기독교 수용 이후로 1907년 이제 평양 대부흥 기점으로 1910년 그리고 국권 상실 그리고 이제 1919년 3.1 운동 그 이후에 이제 대부흥 운동의 에너지로부터 어떤 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또 민족 운동, 교육과 다양한 사회 또 활동들 이런 일들이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교육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 관련된 자료들도 주로 이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면 거의 뭐 기독교인들이죠, 사실. 기독교 미션 스쿨들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미션 스쿨들이 다 그 시기에 거의 세워진 학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안에 이제 신앙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그 신앙 공동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역시 독립운동에 관여하게 되고 하는 관점을 볼 때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민족교회로서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잘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1917년도 이제 춘원 이광수가 아까 했던 그 비판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국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팽창하고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교회 건축하고 아마 그렇겠죠. 아마 비슷한 패턴일 것 같아요. 요 근래 90년대나 2000년대하고 비슷한 패턴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자꾸 이제 교회 중심 그리고 내세 중심 이런 어떤 경향성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게 다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춘원이 비판했던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21세기 한국교회하고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1945년도 이제 해방 전국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해방부터 이제 바로 이어서 50년도까지 이 5년이 우리 한국 근대사에는 어마어마한 근현대사에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이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많은 일들이 이 45년에서 55년 사이 10년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방 후 한국 교회사는 분열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열사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각 교단 교파로 장로교, 감리교 뭐 다 그렇게 있었지만 장로교단이 특히 다 분열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요 시기에 다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뭐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이견으로 이제 계속 장로교단이 분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45년 이후에 이제 친일 청산 문제나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북한 단독 선거가 실시되고 또 정부가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진영 논리가 아주 심화되는 계기도 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단으로 분열되고 진영으로 분열되고 남북으로 또 하나였던 한국이 사실 남북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분단되게 되는 비극이 요 1945년에서 50년 5년과 그리고 55년까지 길게 보면 한국전쟁이 53년도 마무리되니까 그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방 전후 한국 교회사는 사실 분열사다. 한국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방 후 사실 해방 직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식민 잔재의 청산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식민 잔재의 청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와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식민 청산이 그때 당시에
지금 와서 이제 막 친일파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를 냉엄하게 다룰 때는 지금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일파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는 사실 민족적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봐서는 이제 시기적으로나 또 지난 과거의 여러 일들로 봤을 때 개연성이 좀 그렇게 뭐 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몇몇 주제들 이렇게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로 여전히 독도 문제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논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일본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사실 그거는 뭐 감정 문제를 떠나서 그냥 짚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렇게 뭐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서 저술된 책들이나 그리고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친일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지만 결국 그 아까 역사는 제가 근원과 맥과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역사 공부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해방 공간의 이 시간, 해방 공간에서 일어난 이 한 5년여 시간이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제 잔재의 청산에 있어서 한국 교회사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봐서는 신사참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사참배 문제의 회개의 문제가 컸었는데 마땅한 회개가 있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어떤 회개의 어떤 액션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분열의 또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경남노회, 추록성도 소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했던 그런 추록성도들이 많이 있는 장로교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사실은 신사참배 회개운동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 고신파, 고신교단의 분열의 어떤 이유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 시기에 교회 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군정이 들어와서 친일의 어떤 그 잔재들을 특히 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좀 예언자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깔끔한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미군정의 또 잘못된 역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권을 창출해서 정권을 잡게 됐던 이승만 정권의 실책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공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 친일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은 오는 어려움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반공과 친일의 논란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의 뿌리는 사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945년도에 일어난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반공 친일 논란 저쪽에서는 이쪽을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친일파라고 하는 이런 논란의 뿌리가 사실 어디에 있는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요렇게 흘러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의 줄기는 이렇게 흘러갔고 이렇게 흘러간 거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화해시킬 것인지를 아까 맥이라 그랬죠.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우리 교계 안에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 우리가 직면했던 이 분위기 안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친일 청산을 하는 일에 앞장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문제에서부터도
한국 교회가 사실은 실패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합당한 회개가 따르고 그에 대한 용서와 포용이 따라왔더라면 또 달랐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이 물론 어디까지 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줄 건가 그런 문제도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쉬움은 있는 것이죠. 아쉬움은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합당한 회개의 어떤 액션이 있었으면 사실은 이해와 포용으로 넘어가고 한국 교회가 해방 정국에서 또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방공이라는 주제가 워낙에 이제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방공이라는 것을 어쨌든 크게 들고 나온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죠. 그리고 그 방공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정부,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국가 이런 이미지들하고 같이 믹스가 되면서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이제 친일 청산의 한국 교회가 사실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사실은 친일 청산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재산 문제, 이제 적산불화라 그러죠. 적산불화를 미군정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일본 교회 그리고 신사 그리고 어떤 이런 재산들 그리고 천리교의 재산 그리고 불교 이런 모든 종교 시설을 다 압수해서 가지고 있던 일제의 그 적산들을 사실은 불화받는 과정에서 교회가 사실은 특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소위 말하면 종교 분리가 오히려 안 된 거죠. 이것도 제가 반대되는 논리로 사용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정권이 기독교 정권이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지만 정교 분리라기보다는 정권 유착이라는 것이 더 밀착된 거죠. 유착이 더 밀착되는 것이 사실은 요 시기인 것이죠. 요 시기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뭐 이것을 이제 또 특정인들은 이승만이 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정권, 기독교 국가를 이상으로 내걸고 표방하고 공공연히 공식적인 정부 모임 행사에서 예배를 거의 정례화하다시피 하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군목 제도가 생겨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긍부정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권과 반공이라는 것이 믹스되면서 친일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과 함께 신사참배 문제까지 어물쩍 넘어갔다라는 거는 팩트라는 거죠. 그거는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이 해방정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미군정하고도 밀착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미군정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 전에 들어도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고 했지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에요. 뭐 저기 어디 저 발톱에 때같이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고 눈에 크게 보이는 거야. 일본이 보이고 러시아 보이고 뭐 영국 보이고 뭐 이런 그런 게 보였지 사실. 그리고 뭐 저기 독일 보이고 그때 당시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가면서 그런 게 보였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뭐 미국의 안중에도 없던 나라죠. 그런데 이제 승전국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장기 내리고 성조기까지 올렸는데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 미군정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가준 시기거든요. 근데 그 미군정기에 교회가 미군정과 밀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군정이 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한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의 동태나 어떤 생각이나 정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학생들이죠. 유학생.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근데 미국에 누가 유학을 많이 갔겠어요?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신학생들이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해외 유학을 주선받았던 크리스찬 내지는 신학생, 목회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통역 내지는 미군정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미군정하고도 밀착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승만 정부 정권 기독교인이고 영어 잘하고 미국에 있었고 이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정치권하고 굉장히 밀착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특혜와 특권을 교회가 받게 된 거죠. 받게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벗어버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뭐 벗어 던질 수도 없고 거기서 떠나버릴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또 이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사실 이런 적산 불화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구 자료로 남아 있어요. 이름을 쭉 대면 곤란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름을 쭉 댈 수 있을 정도로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일제의 적산을 미군정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는가? 신사가 있던 자리, 일본 교회가 있던 자리, 뭐 일본이 뺏어서 가지고 있던 종교 시설들을 어떻게 요 미군정 시기에 교회들이 거의 다 앞장서서 그걸 받았는가.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일을 한 사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앞장섰던 분들이 이승만 장로가 아니고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한경직 목사, 그리고 우리 진보 기독교계에서는 김재준 목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 자체도 한국 교회와 미군정을 연결해서 그런 적산들을 불화받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특혜들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정권하고 함께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물론 그때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세 개 교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 세 개 교단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권력과 유착되는 현상을 심하게 경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해방 전국의 우리 교회들의 되게 안타까운 점은 해방 이후에 교회가 그런 정치권하고 밀착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권이나 미군정, 이승만 정권이나 미군정하고도 밀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안타깝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특혜를 계속 누리면서 기득권화되어가는 현상들이 좀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정권에 밀착해서 사실 정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에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누려버린,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일 중요했던 식민 잔재의 청산, 친일파 청산 이런 문제들은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반공이라는 논리가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반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싫죠. 근데 반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사실 들어와서 우리 신앙과 믹스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 시기에 굉장히 심화됐다.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심화됐고,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게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그 해방 전국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 몇 사람이 사실 여운형부터 시작해서 김규식, 김구, 이승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좌로부터 우까지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운형 선생만 봐도, 몽양 선생만 봐도 사실 사회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공산당에 깊이 물들어서 기독교와 완전히 배척되고 종교를 탄압하고 무슨 종교는 아편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로 신앙과 믹스되는
이런 굉장한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두고두고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게 자리 잡은 게 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조금 양보해서 이제 좋게 봐주는 거지 사실은 제일 비극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마 이걸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길은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 한경직 목사께서 나중에 이제 뭐 신사참배 회개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서북청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제주 4.3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이 기독교 청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고 사실 서울과 그 당시에 특히 서울권에서 기독교 공산당,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발흥하고자 할 때 그것들을 다 가서 폭력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깨부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지만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반공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증오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화된 이데올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이 청년들의 젊은 열정과 좋은 말로 열정, 다른 말로 혈기하고 맞닥뜨리면서 이런 정서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고 시대적 상황이 믹스되니까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한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해도 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볼 때는 진짜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거죠.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거나 이데올로기가 신앙화되거나 either way 둘 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사실 시작되었고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렸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따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떻게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요 네 분만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결국에는 이승만으로 기울어지고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김구가 암살당하고 이승만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이 남북 분단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김구가 예견했던 것처럼 지금 분단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분단은 반세기 이상 지속될 거다. 김구 선생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사실 진행이 됐고 50년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아까 선교 사관 얘기할 때도 선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군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인식,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그것을 저항하거나 그 상황에서 기독권이 되는 길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진짜 민족의 아픔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사실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자세를 낮추고 그 시대의 그 해방 이후에 허한 민중들의 가슴과 사실 또 한국 전쟁을 지나가며 폐허가 된 이곳에 사실 신앙적인 그 흐름으로 어쩌면 손양호 목사 같은 분처럼 정계에 활동했던 우리 사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손양호 목사 정도의 어떤 신앙 진짜만 가졌더라도 또 다른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때부터 태동하고 움직였겠죠. 또 다른 대한민국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길을 꿈꾸고 있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보는가. 기독권의 길인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다 찾아 누리려는 선택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도 지금 2차 대유행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역사로서의 교회가 역사 속에 어디에 지금 포지셔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이 상황에 한번 삐끗 잘못하면 45년 해방 이후 전국에 굳어진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믹스된 증오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망령이 된 것처럼 저는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삐끗하면 이게 앞으로 또 50년을, 앞으로 70년을 우리를 괴롭히는 망령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중했으면 좋겠고 또 뭐 비대면 또 온라인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참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거는 세월호 앞에 보상금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참 그래도 상식 있고 양식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 시기를 견디기가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시각에서. 조금만 더 길게 보고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반응 하나 조심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 역사의 아픈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할 말 많고 이 아저씨 할 말 많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해방 전국을 지나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실 박정희 아저씨 이야기를 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넘어와야죠. 시간이 뭐 벌써 우리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박정희 아저씨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NCC라든지 이런 단체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 이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지금은 NCCK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 NC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레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승만 정권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인 레드 콤플렉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19 이후에 이 NCC가 이승만 정권하고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 이런 데 이제 좀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5.16 쿠데타가 터지면서 공교롭게도 5.16 쿠데타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또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 그 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원, 맥, 흐름 요 세 단어를 꼭 자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역사를 계속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뿌리가 어디지? 여기 제일 핵심적인 맥을 딱 짚는 곳은 어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흘러가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5.16 쿠데타의 주역이 이제 6.4.8기잖아요. 소위 5기 8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6.4 5기 8기에 서북 청년단 출신의 장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 또 놀라운 사실이죠. 6.4 8기는 거의 70%가 서북 출신, 서북 청년단 출신도 있지만 서북 지역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경직 목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5.16 군사 정권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5.16 군사 정부와 이제 이승만 정권의 차이는 뭐냐면 이승만 정권은 워낙에 미국하고 친미적 성향을 이미 뭐 뼛속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박정희 정권은
제가 이게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이렇게 폄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권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노무현 정권 뭐 똑같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다 마찬가지. 그런 뉘앙스니까 이게 좀 괜히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이게 영상으로 다 남는 이런 거 하면 이게 참 신경 쓰이네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을 텐데 요때 잘했으면 그게 아쉽죠. 근데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하고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연결고리가 없거든. 있어도 약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누구를 이용했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이용하죠.